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쓴 글은 단 한 줄도 없지만 서양 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바로 소크라테스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뭐 플라톤의 대화편, 또 크세노폰의 기록, 심지어 아리스토파네스의 시극까지 이걸 바탕으로 한번 그의 진짜 모습, 또 사상의 핵심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그 자료들의 관점이 제각각이잖아요. 맞아요. 플라톤은 스승을 거의 이상적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는 또 완전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이 다양한 시각들을 같이 봐야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그 자료들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걸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 자체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기원전 469년 아테네 출생이고 아버지가 조각가,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전해지죠. 뭐랄까 외모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런 기록들이 있죠. 네. 하지만 그 사상만큼은 정말 위대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그 소박하다 못해 좀 기이하게까지 한 삶의 방식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점이죠. 네, 맞아요. 그 맨발로 다니고 늘 허름한 옷 한 벌. 이런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검소한 게 아니라 약간 철학적인 실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심지어 막 혹한에도 맨발로 얼음 위를 걷고 아니면 몇 시간씩 어떨 땐 거의 하루 종일 꼼짝 않고 명상에 잠겼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플라톤의 향연 같은 데 보면 밤새 술을 마셔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일화도 나오고요. 하하, 정말요? 네. 이런 면모들이 그를 좀 신비로우면서도 어쩌면 다가가기 어려운 인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확실히 좀 범상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도 받았지만 동시에 비판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플라톤이나 크세노폰은 그를 막 현인처럼 묘사하는데 또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에서는 완전 궤별론자의 젊은이들 타락시키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네. 이 극단적인 평가 사이의 간극,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은 풍자고 과장이 심하다는 걸 감안해야겠죠. 네. 근데 거기서 묘사된 소크라테스의 모습, 예를 들어 뭐 끊임없이 질문하고 따지는 그 대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현실적인 주제에 몰두하는 모습 같은 거는 사실 다른 기록들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걸 보면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행동이나 사상이 당시 아테네 사회에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겐 지혜 탐구로 또 다른 사람에겐 좀 위험한 궤변으로 보였던 겁니다. 하, 그렇군요. 그게 가장 유명한 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델포이 신탁 이야기랑 연결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자가 있는가 물었더니 없다는 답을 받아왔죠. 근데 정작 본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엄청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현명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정치인, 시인, 장인들. 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본 거군요. 네.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아하, 바로 그 지점이네요. 이게 바로 무지의 지. 그냥 난 아무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안다. 이 깨달음.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출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진짜 알을 향한 탐구가 시작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바로 그의 독특한 대화 방식, 그 산파술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마이에우틱스. 그 어머니가 아기 낳는 걸 돕듯이 자기는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낳도록 돕는 역할이다. 이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대화는 어땠을까요?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무지를 막 드러내는 방식이니까? 네, 맞아요. 질문을 계속 던져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이나 허점을 드러내고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기반이 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죠. 이게 뭐랄까,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지적 충격이나 심지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목표는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하고 진리에 다가가도록 자극하는 데 있었던 거죠. 아, 소피스트들이랑은 다른 거군요. 네, 근본적으로 달랐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게 그의 핵심 사상인 덕, virtue는 지식이다. 이거랑도 연결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사실 처음 들으면 좀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안다고 해서 꼭 선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좋고 옳은지에 대한 참된 알,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를 의미하는데요. 아, 참된 알. 네, 이 참된 알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악행은 몰라서, 즉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거지, 알면서 일부러 악을 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이꼴 덕 이꼴 행복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지점은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남기기도 했죠. 결국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존 통념에 도전하는 삶이 그를 재판정에 서게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죄목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부정하며 새로운 신령, 다이몬을 섬긴다였죠. 이 다이몬이라는 내면의 소리에 대한 언급도 참 흥미로웠어요. 네,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어떤 경고나 지침을 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 다이몬에 대한 언급이 당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신성모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죠. 재판 기록을 보면 그는 변명하거나 타협하기보다는 자신의 철학적 소명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플라톤이 묘사한 그 독배를 마시는 마지막 순간의 평온함,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플라톤이 그를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렇죠.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 순교로서 그 이후 서양 지성사에 정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소크라테스라는 복합적인 인물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고 또 스스로의 무지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삶과 올바른 삶을 연결하고자 했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의 근원이 무지에 있다고 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의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려는 그 노력이야말로 어쩌면 더 나은 판단, 더 정의로운 행동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